안녕하세요. 황금항아리 금동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걱정하고 있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거꾸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또 화폐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산이고, 믿음이란 한번 읽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물가 폭등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1922년 바이마르 공화국,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을 가리키던 지명이에요. 세계 1차 대전 패배 이후 국가재건 사업에 돌입했지만 승전국인 프랑스가 이미 국가의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것 외에는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급격한 화폐 발행량의 증가, 이어지는 급격한 가계부채의 증가, 전쟁 후 생산성의 저하, 결국 독일 마르크의 가치는 엄청난 하락으로 이어지고 술에 한가득 돈을 쌓아도 빵 한 조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이 화폐를 차라리 그냥 땔감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1945년 헝가리, 세계 2차 대전 후 국가의 기간산업 절반이 붕괴되고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때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는 단기부양책으로 엄청난 화폐 발행, 이어지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 당시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씩 오르고 있었어요. 1992년 유고슬라비아, 소련의 붕괴와 계속되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와의 분리독립 전쟁으로 산업 생산량은 줄고 유엔에 의한 트레이드 임바고, 금수 조치로 대외 경제 활동은 금지, 정부의 선택은 돈을 찍어내고 빚을 쉽게 내주고 국내 산업을 부양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죠. 2006년 짐바브웨, 정부가 새로운 화폐 개혁, 오퍼레이션 선라이즈라고 야심차게 이름 붙였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캐피털 엑소더스, 극심한 자본 유출로 화폐 가치는 다음에 92% 절하되면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나 장비도 수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경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죠. 2016년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정치의 혼란과 땡션스,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화폐 발행량을 늘렸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는 폭망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대가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남미 최대 산유국이자 최대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는 국민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Economic downturn, 경기 둔화라는 건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경제 순환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인위적인 통화 발행량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가계부채의 엄청난 증가, 생산성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찾아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바로 국가의 붕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거의 모든 국가 단위 경제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완전히 게임 오버인 거죠. 2020년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하게 미국 경제를 타격했죠. 3천만이 넘는 인구가 감염되고 50만이 넘는 감염자가 사망했어요.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산업, 개인, 법인, 중소대기업 할 거 없이 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즉,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 거죠. 특히 tourism,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나 식당 같은 hospitality, 그리고 리테일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번 산업이 무너지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정부는 토감 발행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현재 유통되는 달러의 3분의 1이 넘는 화폐를 지난 12개월 동안 찍어낸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돈들은 private sector borrowing,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로 생산성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오늘 강조드릴 내용은 머니 프린팅, 인위적인 화폐량의 증가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 반드시 그 consequence,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Consumer Price Index, CPI,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나라마다 구성 요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식음료, 주거, 옷, 교통, 의료, 이런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서 물가 상승률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는 실물 자산 가치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데,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월세도 함께 늘어나서 주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든지,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인 산업 생산 비용이 올라서 관련 물건의 가격도 같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데까지는 일정 기간 시차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차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Goods and Services,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표현하는 데 익숙하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4,300원, 계란 한 판에 10,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반포레미안 34평형에 36억, 비트코인 한 개에 5천만 원, 삼성전자 한 주에 7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화폐 자체의 가치 혹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1억으로 반포레미안 몇 평형을 구매할 수 있을까? 10,000원이면 삼성 주식 7분의 1이네.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화폐의 가치를 따져볼 때는 다른 물건에 대해 구매력을 기준으로만 따져보고 거꾸로 실제 화폐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유일하게 화폐 자체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은 다른 화폐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폐의 가치 하락이 역으로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S&P 500개 기업을 추종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가 있어요. 스파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직전 한 주당 최고점이 290불 정도였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아주 소수의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기술 기업들은 수혜를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 나머지 기업들은 매출 감소, 고정 비용의 유지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S&P 500 기업들의 가치는 less good, 하락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파이 펀드가 2021년 12월 말 거의 480불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여전히 450불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290불 대비하면 55%가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55% 상승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코로나 전보다 50% 이상 상승할까요?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여행, 허스피탈리티, 그리고 리테일 산업의 경우 실적은 여전히 바닥이고 빚은 엄청나게 늘었고 정부 지원이 아니면 회사 운영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진 속도보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주식이 오르면 기업이 잘 돼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실제로는 우리가 주식의 가격을 화폐로 표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거죠. 코로나는 2019년에 발생을 했고 그 후에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이 공급됐죠. 주식, 코인, 부동산, 원자재, 자산시장의 가격은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미리 쌓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재고가 있던 상품의 경우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완제품이 소비자에게 돌아올 때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비싼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오는데 그게 바로 2022년인 거예요.